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요. 아버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신고를 했고 119와 경찰이 출동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와, 완전 난장판이네. 다 쓰레기예요? 벽에 공부 계획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서울대가 목포였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안방문이 좀 이상했어요. 문 전체가 접착제로 발려져 있어요. 경찰이 안방 문을 뜯고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위에 칼이 놓여 있었고요. 칼날과 칼자루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이 뭔가 좀 이상하다며 가택 수색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혼자 들어오세요. 들어가 보니 춥지도 않은 날씨에 아들이 거실에서 이불을 쓰고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그랬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고 범행을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 11시 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머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머니를 죽여야 했습니다.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아버지가 생활비로 한 120만 원 가량밖에는 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전기세를 한 달에 2, 3천 원 낼 정도로 알뜰살뜰 사셨다고 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항상 책을 빌려 읽었다 그래요. 다독왕이 되면 문화상품권을 줬던 거죠. 굉장한 효자였네요. 어머니가 태국이나 달걀을 사면 자기에게만 줬다고. 아이고, 금쪽같이 키웠네.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공부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혼이 났다고 합니다. 왜요? 2등에 만족할 거냐. 더 이상 공부를 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혼났어요. 왜요? 전국에 중학교가 5천 개가 넘는다. 이 정도에도 만족할 거냐.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20년 교육 플랜을 다 짜놓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명문 외고를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고 외교관이 돼야 된다라는 장기 플랜을 세워놓으신 거죠. 꿈이 어머니 꿈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단위까지 공부 계획표를 짜놓은 거예요. 근데 외고 입시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통제, 압박, 그리고 집착이 더 심해진 거죠.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걸 옆에서 감시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오전 8시 정도 그때 주무셔요. 오후 4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기다리는 거죠.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한 거네요? 낮밤 바꾸어서 아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거죠. 아이 책상을 거실에 내뒀어요. 아이 방에 두면 아이가 좋을 수도 있고 딴짓을 할 수도 있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뭐야, 이 무슨 상처에 엉덩이에 상처가 난 거예요? 모두 오래전 외상을 입었던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죠? 때린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요? 엄마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염증 상태가 유지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서 영구적으로도 색소 침착과 흉터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즉 장기간에 지속된 체벌이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뭘로 때린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회초리나 파리채로 맞았고요. 고학년이 되면서는 대걸레 봉으로, 중학교 때는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 고등학교 때는 골프채로 맞았다고 합니다. 왜 때렸대요?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혹은 공부 시간에 졸아서였다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아들이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은 채로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훈계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또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또 아이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폭행과 훈계가 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적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맞고 등교한 날은 핏물이 배어나올까 봐 휴지를 속옷 안에 넣고 있었다고 하네요. 뺨도 수시로 때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부서진 안경테가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뺨을 때릴 때 아들이 안경을 벗게끔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입에 수건을 물고 맞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떡해. 맞으면서 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재갈을 물리듯이 수건을 입에 물고 있으라 그런 거죠? 체벌은 늘 어머니의 이 말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준비해라. 뭘 준비해? 뭘 준비? 아들은 재빨리 바지를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의 그 추리닝 바지인데요. 왼쪽 엉덩이 부분을 보시면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아, 그럼 매 맞을 때 있는 매복인 거야. 아, 미치겠다. 워낙 그 부위를 많이 맞아서 천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계속 맞으면 피가 나고 그럼 바지를 빨거나 아니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추리닝 한 벌을 정해놓고 이걸 맞을 때마다 준비해라 그러면 그 바지로 갈아입고 맞았던 거죠. 아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3세 어학 연수를 갔는데 아내도 공부를 하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재기발랄한 통통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지 한 달 좀 더 돼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와, 초스피디였네요. 신혼 첫날 밤에 알았죠. 너무 성급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자기는 재혼이라고 하면서 신혼여행 가다가 바로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미심쩍어서 좀 의심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면도날로 자기 손목에 대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달랬죠. 결혼 생활이 막 순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간다고 와이셔츠를 입는데 왜 바지보다 옷을 먼저 입느냐고 바지를 먼저 입어야 된다고. 따지면서 2시간 동안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한 번은 소쿠리를 던졌는데 저한테 밥솥이 날아오고 베개를 던졌는데 TV를 던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싹싹 빌은 적도 있었죠. 사는 게 매일이 전쟁이셨겠어요. 2달쯤 지나서 제가 못 견디고 한 사흘간 외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런데도 갈등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분 1초도 낭비하길 원치 않으셨고 계획과 어긋나게 시간을 보내면 가차없이 혼을 내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만 아버지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매도 더 심하게 드셨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다. 근데 우리가 성공해서 복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엄마에게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복수하기 위한 대상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체벌의 이유가 꼭 공부만은 아니었어요. 아들로서 엄마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이유로 때렸고요. 혼나는데 30분이 소요됐으니까 30대, 60분이 소요됐으니까 60대 이런 괴상한 이유로 때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때리는 손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맞을래? 아니면 내가 죽을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수감되고 나서 이제 소지품을 돌려봤는데 거기 아들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크 인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 인간? 키우인간은 뭐죠? 그때 한 달에 120만 원씩 양육비라고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못하는 아빠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아빠가 아니라 그 인간이었던 거죠. 그냥 운수였던 거죠. 아버지와 나는 살얼음판 같은 관계이다. 어머니와 나는 전생의 악연이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어머니께 맞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엄마가 죽도록 때렸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이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반지하여서 창문으로 아버지의 자동차 소리가 들렸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고 나가면 그 후 열흘씩은 꼭 집을 비우셨고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그 차 소리를 기다리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렸구나. 중1이 된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건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와 싸운 뒤였지만 그때는 몇 달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중2가 된 지 반년 만에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둘만 남은 거네요.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네요. 이제 나의 아버지이기를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은 맞지 않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는데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성적을 올리는 거였어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이게 수능 모의고사인데요. 전국 석차가 2,700등에서 1,200등, 250등, 그리고 마침내 62등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체벌은 더 심해졌어요. 또 더 열심히 하면 전국 10등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잠자는 시간 줄이고 공부하자. 범행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3이 되었으니까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자.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고문 아닌가요, 진짜? 밥 못 먹는 것은 힘들지 않았는데 잠을 못 자는 건 힘들었어요. 내가 짐승이 되는 느낌. 눈에서 빛이 나올 것 같고 누가 건드리면 주먹이 나갈 것 같고 다른 데는 별 감각이 없는데 머리와 눈에 감각이 몰리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니까 학교에서도 못 잤어요. 못 자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다음 날 밤 고3 새 학기가 시작된 두 번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해라. 아들은 체벌용 바지로 갈아입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는 골프채를 들었고요. 아들을 40대를 때린 이후에 훈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때리고 훈계하고를 총 5차례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맞은 것만 200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40대를 때리고 좀 쉬고 또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봐준 거죠. 대체 이유가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졸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을 안 재웠으니까 당연히 졸죠. 그렇게 밤 11시부터 시작된 체벌은 날이 새도록 계속됐고 아침 8시에야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 맞고 일요일 아침 어머니는 지쳐서 안방에 쉬러 들어가시고 아들이 2시간 정도를 몽하게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 한 가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야? 월요일이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할 텐데 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 정도로 절망할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비밀이 있었어요. 뭔데요?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전국 석차 2,700등, 1,200등, 250등, 62등 이게 모두 아들이 위조한 성적이었던 거죠. 고치기 전에 등수, 그 성적이 어땠어요? 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성적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공부 잘했죠. 칭찬을 듬뿍 받아야 마땅한 성적인데 위조를 했다는 게 너무 슬픈 거네요. 지금 그 성적을 받고도 이렇게 맞았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란 걸 알게 되면 나는 엄마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나도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폭행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죽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칼을 들고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어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재판부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은 형량인데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보호하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까지 재판부에서 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버님은 면회가 가능한 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아빠가 죄인이다. 정말 미안하다. 울면서 아들에게 정말 많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는 아빠의 축복이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믿지도 않았고 한번 해야기봐 그런 식이었죠. 어느 날 유리창 너머로서 주목해주고 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아들의 마음속 문이 조금씩 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는 아빠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지고 계속 이기적이고 안 좋게 살아갈 거라고 했지만 내가 느낀 아빠는 적어도 지금의 아빠는 사랑이 가득 찬 사람 같아.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출석 후에 제가 아들에게 너는 정말 아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도 저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편안만을 추구하고자 가정을 버렸던 존재가 저이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랑을 주고 집중하였더라면 아내는 충분히 현모양처가 되었을 것이고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방관자였던 못난 아빠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의 발단은 저에게 있었고 가장 큰 가해자가 저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